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힘든 것은 따지고 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비롯됐는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어떤 주도하는 경제 세계 질서에 도전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약간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었고 이 상황이 뭐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제 어려움이 한동안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슈퍼 301조로 이런 부분들이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경제적 제재 관세 부과를 했었고 트럼프 시대 많이 네,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간으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는데 그거를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만 싸우다가 조금 다른 나라들로 번졌어요. 예. 근데 지금은 편을 먹는 블록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에 미국이 세워놨던 모든 세계 경제 질서에 다 이제 편승해서 살아봤더니 양극화는 너무 심하고 미국은 혼자 계속 배불리 부채를 통해서 계속 배불리 먹고 사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 부채도 많고 일본 부채도 많고 유럽도 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부채가 못지않게 많습니다. 더 근데 많죠. 예. 규모로 보면 제일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미국은 부채를 지면서도 계속 잘 살아나가고 네. 그 다른 국가들은 계속 핍박을 받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 국채를 누가 사느냐? 다 그런 핍박받는 국가들이 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너무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같은 편을 먹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질세라 네. 여기서 무언가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핵심 원자재병 만들어서 미국 너희들처럼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업들의 상품만 사게 할 거야 라고 예. 외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힘든 와중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 쪽에 속해 있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제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이 무엇을 해라라는 과제를 더 강하게 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제 블록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간단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도 우리가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괜찮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중국에 수출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교역이 서로 필요한 물건이 있고 서로 이제 수출해야 되는 시장이 있어도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 이념에 안 맞게 되면 특히 대장격인 중국, 미국 쪽에 자신들이 편입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 쪽의 블록에 팔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현상들이 아마 서서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 세계 체제는 우리가 이제 블록화다 간단히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블록화 현상은 적어도 4, 5년은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신경제 냉전이 미국과 맞습니다. 중국을 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4, 5년간 맞습니다. 지속될 것 같다는 이런 맞습니다. 전망인데요. 뭐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긴축 흐름을 지속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내년에 어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투자가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하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에 이제 1분기, 2분기가 가장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1, 2분기만 잘 지내고 난다면은 내년도 3분기, 4분기에는 그래도 성장률이 조금은 복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그들의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누운 U자형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는 내년도에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지지만 상대적으로 침체 정도가 약한 0.5% 내외, 그러니까 1%보다는 못하지만 0%대 정도의 플러스 소폭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2024년도 갔을 때는 결국엔 미세한 바이든의 어떤 재정 정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24년도에는 그래도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가까이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수출 관련국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싱가포르도 얘기했고 한국도 얘기했고 뭐 독일도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유럽 뭐 아시아 주요 수출국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수출국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후퇴하는 현상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L자 형태로 계속 더 이상 성장의 어떤
그 드라이브를 못 거는 그런 L자 형태에서 횡보하는 추세를 적어도 2, 3년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한테는 이제 중국 경제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코로나 방역 강화 이 때문에 이제 좀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성장률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다 한꺼번에 겹쳤죠. 그러니까 방역 강화 때문에 생산도 안 되고 사람들도 안 나가고 소비도 안 하는 상태이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부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테크 기업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규제했죠. 억압을 했죠. 네. 근데 문제는 거기 산업 자체를 갖다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창출되는 고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또 줄게 되고 거기 네. 세 번째는 부동산 쪽. 네. 그러니까 부동산 레버리지를 더 이상 쓰면서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처해졌었고, 근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에 그래도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일부 지역에서 사실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 안 나가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치료약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약 살 때 말고는 잘 안 나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소비가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시진핑도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어느 정도 굳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2월에 이제 양회를 거치고 나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이제 그 어떤 큰 성장의 그림을 분명히 표명을 할 겁니다. 네. 그거를 대비해서인지 7,500억 위안 정도의 이제 그 코로나 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발행에 성공을 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돈을 쓰겠다, 네.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효과를 보면서 이제 중국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괜찮은 이제 4% 이상의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중국의 성장은 단연코 부동산에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거의 재정 수입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요를 얼마만큼 잘 살리는지가 목적 함수다. 근데 올해 이렇게 부동산을 막 억제시키면서 정부가 그리고 인민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많이 이제 지원했는데 지준율도 좀 내렸죠. 내렸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근데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도산할 만한 기업들인데 그들이 지은 집인데 굳이 대금을 냈다가 나중에 집이 안 지어지고 그 대금은 묶인 상태에서 돈을 떼이면 어떡하느냐라는 불안이 전반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가서 부동산 관련되는 대책들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든지 이러한 그 부동산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할 때는 이제 5% 가까이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최악에서 벗어나는 방역 완화 수준 때문에 이제 방역 완화 수순으로 한 4% 근저리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할 때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수출이 올해는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뭐 대중 수출도 좀 늘고 전체적으로 경제에 좀 온기가 돌 수가 있을지, 내년 우리 국내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장 취약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그 내년도에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 경제가 참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은에서 예상하는 것도 지금 내년도 성장률 1.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2%대였고 2%대에서 이제 더 낮아진 상태인 것이고, 지금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성장이 좋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요소별로 따져보면은 재정 부양도 좀 일부 효과를 받고 그래서 소비도 했지만, 대부분이 작년 재작년도 잘 될 때 보면은 이제 대외 수지의 기여도가 플러스 1.5나 2% 가까이 육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외 수지 쪽에서 우리는 수출도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경상수지로 벌어들이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성장을 내수해서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플러스를 많이 시켰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오히려 까먹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고, 중국이 내년도 성장률이 조금 좋아지면서 완화를 해주면 일부 산업들이 좋아지는 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산업이라든지 네. 소비 쪽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명동 같은 경우도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화학공업 이상의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책적으로 아직도 뭔가 강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간재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중간 가공 이제 제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도 지금 그들의 화학 섬유 제품들이 수입 가격이 전년 비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글로벌 쇼티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정책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 저탄소 때문에 그들이 생산을 덜 하면서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은 좀 힘들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중국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일부 산업들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제조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히려 외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비의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소비의 심리가 많이 지금 꺾여 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소득 여력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도 큰 어떤 방어 역할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좀 암울하긴 하지만 내년도에 1% 중반대 정도 성장까지도 예. 열어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어떤 큰 어떤 수출 경로 회복이 예.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2, 3년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좀 최악의 리스크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급등해가지고 네. 좀 힘들었는데, 내년에 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사실 이제 거의 1,500원대 근처까지 가 있다가 최근에 1,300원 초반대까지 많이 빠르게 안정화됐죠. 예. 지금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높으면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킹 달러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 글로벌 달러의 흐름에 하나 일부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체질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상수지도 좋고 수출 잘 되면 당연히 원화가 강세를 당연히 갈 수 있는데, 그런 요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어쨌든 아시아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위안화의 그 환율 방향성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연동된다 예, 하죠.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킹달러 쪽은 결국에 최근에 달러가 좀 주춤하기 시작을 했고, 주춤하면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거기서 포인트는 보고 있어요.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고 시장금리를 크게 뛰지 않으려면 외부에도 도움이 필요한데, 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고, 일본이 엔화를 갖다가 너무 약세기죠. 150엔 달러까지 갔는데, 그거를 멈추게 하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눈을 감아줬다는 거.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화합을 하면서 글로벌 달러는 완만하게 지금 안정화됐고, 이런 추세가 내년도까지도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소폭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한국 이제 수출 시장은 당연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예전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마지막, 그런데 또 세 번째 위안화는 올해 최악을 넘어갔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인다면은 우리 환율도 안정화되는 흐름은 보일 것이다. 그런데 1,300원대에서 1,200원 초반까지 급격하게 빠르게 안정화는 힘들 것이고, 외부적 요인,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1,250원대 레벨, 그리고 1,350원대 레벨에서 굉장히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연말 이후 내년까지 국내 증시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나마 좀 회복하는 국면으로 봐올 수 있을지, 아니면 갈수록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더 뭐 추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지, 네. 우리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특히 살펴본다면 여기서 안정화됐지만 뭔가 큰 성장의 어떤 확진이 필요하고, 그거는 결국에 반도체,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 쪽이 될 겁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 지금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쪽 기준으로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설비 투자 가동이 힘들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결국에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로 팡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그 설비 투자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늘어날 때 항상 반도체 수주가 대규모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근이다. 지금 예상치로 같은 어로 봐도 그게 되게 줄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적인 요소로 어떤 기조적인 상승 패턴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질이 좀 나빠도 우리의 금융시장은 결국에 미국의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 2분기가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네. 주식시장 자체도 미국이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금리 인상 그 정도가 되면 사실 거의 고점에 와 있고 멈춘 시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경기가 미국이 리바운드 되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도 패턴은 하반기에 좋아지는 그림이 이제 예상이 된다. 상저하고다. 맞습니다. 상저하고로 보는데 다만 이제 레벨의 어떤 형태나 어떤 지수의 패턴은 우리가 큰 상승, 예전에 이제 높게 상승할 때 거의 3천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보다 상당히 제한된 수준에서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런 반복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전망이 썩 좋지는 않고 좀 하반기 되면 약간 또 주식시장이라든지 증시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중동, 예. 그 다음에 시야의 다각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정중동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서서히 안정화될 포인트들은 금융시장은 더 빨리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섣불리 뭐 이 정도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바닥이에요. 이 정도면 더 사야 돼. 이거를 지금은 매크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 판단하기 힘들다. 오히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지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최악은 모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각의 다변화. 지금 역사상 우리가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내년도 하반기 이후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가 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지금 최저인 가격대의 상품들이 금융 자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미국채 금리가 3.5% 사실 4%대 갔다가 빠르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다시 리바운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채권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거의 4, 5년 동안 제일 싼 가격에 채권을 사시는 거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제 서서히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제 채권이 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로화가 내년도 상반기에 결국 이번에 또다시 가스 대란, 에너지 대란 때문에 생산도 좀 줄고 독일이 좀 약화가 되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유럽이 힘듭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유럽이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중반기 정도로 갔을 때는 유로화가 사실은 또 역사상 최저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뭐 지금은 당장 변동이 좀 큰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산을 통화 그리고 위험자산인 주식 이쪽은 이제 서서히 편중하시되 그 외 채권 쪽까지도 좀 곁들여서 좀 크게 넓게 가져가시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화 해보자. 네. 예. 내년 뭐 업종별 전망도 좀 궁금한데 우리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인터넷 바이오 이런 여러 개 중요한 분야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밝아 보인다 전망이 이런 쪽이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국방 쪽 산업이 방산. 가장 좋아 보입니다. 방산.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조선업종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여기 포함된 것 중에 이제 올해 대비 좀 낮을 수 있는 쪽이 자동차 쪽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이 순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핵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내년도에 더 뜨겁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압박감, 심리적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 우리 슬로바키아 그 동유럽 쪽 국가들은 지금 재정을 국방 쪽에 굉장히 많이 쏟아부을 예정에 있고 실제 그 유럽의 이제 GDP 대비한 국방 비중을 보시면은 독일만 하더라도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24년도까지 3%까지 늘리겠다고 해서 예. 폴란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무기를 많이 수주해 갔지만 이건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안보에 대한 지정학 리스크는 우리가 내년에도 더 뜨겁게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국방 쪽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니즈들은 굉장히 살아난다. 그 전에 외면했던 국방은 일시적 수주 산업이고 그 다음에 또 가뭄이야 이라고 했지만 이런 어떤 트렌드가 한 4, 5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방 쪽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라도 에너지 쪽에 대한 쇼티지나 불안 양상은 내년도에도 이어나갈 겁니다. 그것은 유가가 안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수요 불안은 계속, 공급 불안은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LPG, LNG 관련해서 올해 수주가 좀 많았고 그것들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수요가 요즘에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도 많이 올라서 미국 쪽 대기 수요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공급망 불안이 너무 심해서 극심해서 생산조차 부족했던 자동차가 내년도에 조금 더 생산이 되면 당연히 산업 전체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흐름이 그래도 약간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국방 쪽,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연준의 긴축 흐름과 내년의 경기, 주가 전망을 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내년의 거시 경제는 썩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경기 저점을 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토론해 주신 유신익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